다음은 도표를 이용한 리카도 모형입니다. 앞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이용해서 리카도 모형의 비교 우위론을 이해했고, 여기에서는 일반 모형을 이용해서 리카도 모형의 비교 우위론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가능 곡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 내의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극대 생산량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그래서 그 경제의 자원이 있으면, 생산 가능 곡선은 자원이 있으면 그 자원을 전부 사용해서 생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자원을 대충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이피시언트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극대 생산량,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카도 모형에서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가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런 가정입니다. 국가가 A국, B국 두 나라가 있다. 재화는 X제, Y제 두 재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단위 노동 투입량입니다. 그래서 ALX는 뭘 나타내는 거는 X제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 이것은 외국에서 X제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 이것은 Y제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 이것은 외국에서 Y제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 그리고 이 L은 A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총 노동 부존량, B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총 노동 부존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A국에서 노동을 전부 사용하는 완전고용 조건식이라고 해요. 노동을, 생산 요소는 노동밖에 없는데 노동을 전부 사용해서 X의 Y제를 얼마큼 생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X제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이니까 X제 생산량을 곱하면 이건 뭘 나타내겠습니까? X제 생산에 사용된 노동량, 그리고 이것은 Y제 생산에 사용된 노동량. 그러면 X제 사용된 노동량과 Y제 생산에 사용된 노동량을 합하면 그 경제 전체의 노동 부존량, 그래서 완전고용 조건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식을 Y는 이꼴로 정의를 했더니 Y는 이꼴, 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Y는 이꼴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죠. 그리고 이게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될 것이고, 이게 절편이 되는 직선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다. 자, 잠시 후에 그 직선의 그림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울기가 이거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기울기는 바로 X제의 기회비용이고 또 X제의 상대 가격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X, ALY는 X제의 기회비용이다. 그리고 X제의 상대 가격이다. 마찬가지로 비구구 노동의 완전고용 조건식은 똑같죠. X제에 사용된 총 노동량, Y제 생산에 필요한 총 노동량 두 개를 합하면 총 비국에서의 노동 부존량이 되겠고, 이걸 다시 쓰면 Y는 이꼴 이거 X 플러스 Y.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되고 이게 절편이 되고, 그래서 이 기울기는 기회비용이고, 무엇의 기회비용이요? X제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기회비용, 그리고 이걸 X의 상대 가격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이 기울기,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한계 전환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흔히 MRT라고 쓰고 있죠. 한계 전환율. 이 한계 전환율은 뭐라고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어떤 생산 가능성이 있으면 그 기울기를 우리가 한계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이 한계 전환율이 뭐하고 같은 거는 이 기회비용과 같다는 겁니다. 기회비용과. 자, 왜 그런가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유도했던 노동의 완전 고용 조건식을 이 X축, Y축의 그림을 그리면 이게 기울기가 되고 이 기울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울기를 갖게 되고 비국은 이런 기울기를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는 바로 상대 가격하고 같다. 왜 상대 가격하고 같으냐 하는 것은 곧 바로 다시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A국의 기울기는 완만하고 B국 기울기는 이렇게 경사지했느냐?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냥 A국은 이런 기울기를 갖고 있다. B국은 이런 기울기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 봤더니 이거예요. ALX, ALY. 이 ALX, ALY는 뭐고는 단위 노동 투입량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노동 생산성이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 생산성. 그래서 이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은 X제와 Y제에서의 노동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만약에 두 나라에서 X제와 Y제 노동 생산성 비율이 같다. 그럼 이 기울기가 두 나라에서 같아지겠죠. 그런데 이 기울기가 다른 것은 A국에서의 X제, Y제 노동 생산성과 B국에서의 X제, Y제 노동 생산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울기가 달리 그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국은 무엇을 수출하고 B국은 무엇을 수출할 것인가? 그 무역 패턴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가 어떤 재화를 수출하는가는 비교우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비교우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기회비용에 의해서 비교우위가 결정된다고 했고 앞에서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기회비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울기를 봤더니 A국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고 B국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인데 우리가 가정에 의해서 A국은 완만한다는 것은 그 값이 작은 거죠. B국은 더 경사, 그 값이 큰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X제의 기회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이 X제의 기회비용이 어디에서 더 낮습니까? B국보다 A국에서 X제의 기회비용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 A국은 이게 지금 A국이고 이게 B국이거든요. B국. 그래서 A국은 X제를 수출하게 될 것이고 B국은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더 낮은 Y제를 수출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비교위가 같고 X의 비교위, B국은 Y의 비교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회비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회비용이 아까 상대가격하고 같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상대가격 같은지 여기서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카도 모형에서는 노동가치선이니까 이게 단위 노동 투입량, X지 한 단위 생산이 필요한 노동 투입량이고 거기에다 임금을 곱하면 X지 한 단위의 가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X제 가격은 W 곱하기 이렇게 될 것이고 Y제 가격은 W 곱하기 ALY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가격을 구하면 A국 상대 가격은 PX, PY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을 앞에서 구한 이 값을 그대로 집어넣고 그러면은 뭐가 되죠? ALX, ALY. 그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앞에서 뭐라고 불렀죠? X제의 기회비용.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뭡니까? 이건 X제의 상대 가격. 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우리가 2라고 해보면 2라고 하면 이 1은 뭘 뜻합니까? X제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Y제 두 단위를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고
또 이쪽으로 이야기하면 X제 한 단위는 Y제 두 단위하고 같다는 것이 X제의 상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P스타는 저 그대로 비구구 상대 가격이죠. 비구구 상대 가격.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가정했듯이 A구구 상대 가격이 기울기가 상대 가격이잖아요. B구구 상대 가격보다 낮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상대 가격 우리가 X의 가격이라고 해도 된다고 그랬죠. X제의 가격이 A국에서 X제의 가격이 더 낮으니까 A국은 뭘 수출합니까? X제를 수출하고 B국은 뭘 수출합니까? Y제를 상대적으로 수출하게 된다. 그래서 기회비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 이 상대 가격으로 비교 우위를 결정하나 그 결과는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시장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이 될까? 자, 국제시장 가격은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세계 전체의 수요와 세계 전체의 공급에 의해서 이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이 국제시장 가격이 결정될 테니까 공급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 전체의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해야 될 것이고 수요 측면은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사이 무차별 곡선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세계 전체의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서 ACE가 이 ACE 이 밖에 있는 선이 바로 세계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은 세계 전체적으로 XJ, YJ 생산량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유도된 거냐?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 선이 A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고 이것이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인데 만약에 A국이 이런 생산 가능하고 B국이 이렇게 생산 가능하다면 이 두 나라가 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ACE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X제의 상대가격, X제의 기회비용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2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이건 A국의 가격이고 이건 B국의 무역 이전 가격인 거죠.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니까 무엇의 가격이죠? X제 상대 가격. X제 상대 가격. 또 이것은 X제 뭐하고도 같아요? 기회비용하고도 같다. 만약에 국제시장 가격이 PW가 이 국제시장 가격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다는 것은 한 3분의 1 정도 된다. 국제시장 가격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A국에서의 X제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높으니까 A국은 뭘 생산해요? 만약 국제시장 가격이 이 3분의 1이라면 A국은 이 상태에서는 X를 수출할 수가 없잖아요. Y를 생산할 것이고 물론 B도 Y를 생산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3분의 1에서는 A도 B도 모두 Y를 생산하게 될 거다 이겁니다. Y를.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는 만약에 국제시장 가격이 이렇게 3분의 1, 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국제시장 가격이 3분의 1이 되면 B국도 Y제, A국도 Y제, 그러니까 생산점이 여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국제시장 가격이 2분의 1이 되면 A국은 자기 이 재화 가격과 같으니까 이걸 생산할 것이고
B국은 뭘 생산하겠습니까? X의 가격이 더 높아. 그러니까 Y제만 생산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되면 국제시장 가격이 이 가격이 되면 B국은 Y제를 생산할 것이고 A국은 이 선상에서 생산할 거다 이겁니다. 이 선상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만약에 B국이 여기서 생산한다면 X제를 이만큼 생산하고 Y제를 이만큼 생산할 테니까 B국의 Y제 플러스 A국의 Y제에서 생산점이 여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국제시장 가격이 이분질이 되면 세계 전체적으로 생산량은 B국은 무조건 Y제를 생산할 것이고 이만큼 A국은 이 선상 어디선가 생산하게 될 테니까 세계 전체 생산량이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다. 자, 그런 다음에 국제시장 가격이 뭐 이 사이에 뭐 1이라고 하면 A국은 뭐만 생산해요? X의 가격이 낮으니까 X를 생산하고 B는 Y만 생산하고 그러니까 2점이 된다. 2점. 2점이 될 거다. 왜냐하면 A는 X만 B는 Y만 생산하니까. 또 2가 되면 이 선이 될 것이고 만약에 3이 되면 A도 B도 X제만 생산하니까 A가 생산하는 X제, B가 생산하는 X제에서 생산점이 이 2점이 된다. 이 경우는 생산점이 2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ACE라는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이 도출되게 된다. 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또 여기에 있는 파일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냐? 생산과 소비의 균형, 수요 공급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했고 또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이 생산 가능 곡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세계 전체의 수요 공급이 일치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가격이 결정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는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은 A나 B나 세계 생산 가능 곡선도 같고 뭐가 다른 거는 이 무차별 곡선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A는 X제를 더 선호하는 경우 무차별 곡선이고 B는 Y제를 더 선호하는 경우 무차별 곡선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생산 조건은 똑같은데 소비자들이 X제를 더 선호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Y제가 더 선호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요 조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이 국제시장 가격이 P1W, P2W 이 국제시장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X제를 더 선호하면 이 기울기가 되고 Y제를 더 선호하면 이 기울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P1과 P2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경사집니까? P1이 더 경사지죠. P1이 더 경사지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 이야기는 뭡니까? 국제시장에서 사람들이 X제를 더 선호하게 되면은 X제 가격이 Y제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고 Y제를 더 선호하면 X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차별 곡선은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게 된다. A는 X를 더 선호하는 경우, B는 Y를 더 선호하는 경우다. X제를 더 선호하는 A에서는 X제의 상대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Y제를 선호하는 B에서는 Y제의 상대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경우든지 국제시장 가격은 폐쇄경제의 A국의 가격 P, 그 다음에 B국의 P스타, 상대가격 P스타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 자, 이걸 다시 보시면 A국의 상대가격은 이거잖아요. 이 기울기잖아요. B국의 상대가격은 이 기울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P1이나 P2W는 이것보다는 더 경사지고 이 B국의 가격보다는 더 완만해지.
그러니까 이 P1이든 P1W든 여기 W가 있네요. P1W든 P2W든 이 A99 가격과 B99 사이 가격의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XZ에 대한 선호가 지나치게 커서 무차별 곡선이 이 그림 3.3의 A에서 B99 생산 가능 곡선에서 접하게 되는 경우 국제시장 가격은 B99 폐쇄 경제 가격과 같아진다. 국제시장 가격이 B99 폐쇄 경제 가격과 같아지면 B국은 XJ, YJ를 모두 선호하고 A국만 XJ 생산에 완전 특화한다. 자, 이건 그림에서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선호도가 사람들의 선호도가 지나치게 커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해보시죠. 여기서 이 선호도가 지나치게 커서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접하게 되면 국제시장 가격이 이 비구구 가격과 같아지고 생산점은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 세계 생산 가는 곳은 여기니까 생산점은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건 뭐예요? 세계 전체 생산량이 A국은 X제 전부를 생산하게, X제만 생산하게 되고 B국은 여기서 생산하는 거죠. X제를 이만큼 생산하고 Y제를 이만큼 생산하고. 그래서 세계 전체 생산량이 여기서 결정된다 하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역의 이익은 그럼 어떻게 될까? 무역 후에는 교환이 가능하므로 생산 가능 곡선 밖에서 소비가 가능해진다. 자, 무슨 이야기인 거는 무역 이전에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안에서만 소비가 가능해요. 우리가 생산한 양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무역을 하게 되면 이 밖에서 소비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역 이후 그림 3, 4에서 보듯이 A국, B국 모두 소비 가능 영역이 모두 밖으로 확장이 된다. 자, 여기를 보실까요? 이게 지금 A국 이야기고 이건 B국 이야기인데 A국 생산 가능 곡선은 원래 이렇게 생겼고 B국 생산 가능 곡선은 원래 이렇게 생겨 있다. 자, 국제시장 가격은 이 P하고 국제시장 가격은 P와 P 스타가 있으면 국제시장 가격은 PW는 이 사이에 위치하게 되니까 A국의 가격보다는 더 경사지고 B국의 가격보다는 더 완만해진 그림이 그려진다. 자, 그래서 A국은 뭐만 생산합니까? B만 X제만 생산한단 말이에요. 국제시장 가격이 자기보다 더 높으니까 X제만 생산하고 이 가격선을 따라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B국은 Y제만 생산하고 이 가격선을 따라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러면 예산선이 이렇게 되니까 가격선이 이렇게 되니까 소비점은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이 F점에서 접하는 가격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F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거고 여기는 F 스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거다. 자, 그러면서 A국도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고 B국도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소비 가능 영역이 이만큼 무역을 통해서 소비 가능 영역이 예전에는 소비할 수 없었던 영역을 우리가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비국도 마찬가지로 소비 가능 영역이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 그리고 후생 수준은 W0에서 W1으로 증가하게 된다. 국제시장에서 A국은 X제만 생산하고 B국은 Y제만 생산해서 소비 가능 영역이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확대된다. 무역 이후 소비점은 확대된 가격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그래서 이 F 스타로 변하고 F로 변하고 그래서 후생 수준은 W0에서 W1으로 W0 스타에서 W1 스타로 올라간다. 그래서 두 나라 모두 후생 수준이 증가한다. 그러면
어떤 국가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 여기가 비스타. 이것은 비슷합니다. 이것은 A국어 가격이고 이것은 B국어 가격. 뭐 우리나라 가격, 외국 가격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그런데 국제시장 가격이 P1W인 경우하고 국제시장 가격이 P2W인 경우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P1W에서는 A국과 B국 중 누구 이익이 더 큰 거는 이 두 경우 비교해서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1번에서는 B국 이익이 더 커지고 B국 이익이 더 커지고 2번에서는 A국 이익이 더 커집니다. 왜 그러죠? A국은 뭘 수출하는 나라인 거는 X제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PX제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교육 조건이 개선되는 거예요. 자기 수출제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B국은 Y제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Y제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P2W보다 P1W일수록 B국의 이익이 커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A국의 이익이 더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자국이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 자기가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육 조건이 개선되고 이익이 커진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P가 어때요? P1보다 P2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소비 가능 영역이 이만큼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고 여기였는데 가격이 P1에서 P2로 올라간다는 것은 더 경사져야 된단 말이에요. P1에서 P2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B국은 소비 가능 영역이 이만큼 더 없어지니까 B국의 이익은 줄어들고 이게 올라갈수록 A국의 이익은 커지고 B국의 이익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1과 P2 사이에서 교육 조건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 이 사이의 교육 조건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이 나라가 더 이익을 볼 수도 있겠다. 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앞서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세계 전체 생산량이 폐쇄 경기에서 이렇게 됐다가 무역을 하게 되니까 세계 전체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요. 우리가 늘어나는 걸 봤죠? 늘어나면 이 늘어나는 양을 둘이 나눠 먹는 A, B가 이 둘이 이 늘어나는 양을 갖다가 나누어 갖게 되는데 이걸 누가 더 많이 할당할 것인가, 누구 할당량이 더 커질 것인가 하는 것은 무엇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 시장 가격이 어디에서 결정될 것이냐에 따라서 A국의 이익이 커질 수도 있고 B국의 이익이 커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기에서 적혀진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박스에 작은 나라하고 큰 나라가 무역을 하게 되면 누가 더 이익일까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국하고 대국, 큰 나라하고 무역을 하게 되면 누가 이익인가? 흔히 이 질문을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큰 나라가 뭐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으니까 이익이 더 크고 작은 나라는 무역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 적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답할 수도 있고 물어보면. 그런데 답은 뭡니까? 작은 나라의 이익이 더 크다 하는 게 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가 P1이고 아니죠. 그냥 P고 PA라 그럴까요? A국의 가격이고 여기가 B의 가격인데 이 나라가 대국이고 이 나라가 소국이라고 하면 작은 나라라고 하면
국제시장 가격이 1번에서 결정이 될까? 국제시장 가격이 2번에서 결정이 될까에 따라서 이쪽에서 가깝게 결정이 될까? 대국에서 가깝게 결정이 될까? 소국에서 가깝게 결정이 될까에 따라서 이 나라가 더 이익일까? 이 나라가 더 이익일까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생각에 가격이 1번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2번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1번이냐 2번이냐는 무엇에서 결정이 된 거는 세계 전체의 수요와 세계 전체의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에서. 자, 그러면 수요라는 것은 소국 플러스 대국이 될 것이고 공급도 소국 플러스 대국이니까 세계 전체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소국입니까? 대국입니까? 대국 수요, 대국 공급이 세계 전체 수요 공급을 결정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가격은 여기에서 결정돼 대국 수요 공급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 그렇다면 소국이 교육 조건이 많이 개선될 테니까 이익도 소국 이익이 더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경제적인 요인만 보면 정치적인 요인을 빼고 경제적인 요인만 보면 작은 나라와 큰 나라는 작은 나라의 이익이 더 커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제가 극단적으로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하고 미국이 아주 엄청나게 큰 세계 제1위 나라하고 미국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만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하고 두 나라가 무역을 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수많은 지하들의 가격이 미국 가격하고 수렴해 가겠습니까? 이 두 나라가 갑자기 무역을 하니까 푸에르토에 있는 재화 가격하고 같아지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의 재화 가격, 이게 지금 미국이고 여기 미국이고 이게 푸에르토리코라면 이 나라 원래 미국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세계 시장 가격이 결정된 가능성이 높으니까 푸에르토의 이익이 훨씬 커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서 제 1장에서도 봤지만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에서 한국의 미국으로부터 수출과 수입은 우리 교역의 과거에는 뭐 엄청나게 많았고요. 지금도 1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니까 두 나라가 무역을 했을 때 누가 더 이익이냐? 한국의 이익.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봐도 돼요. 이 두 나라가 무역을 하지 않았을 때 지금 무역을 하다가 폐쇄 경기로 갔을 때 누구 이익이 더 커질까? 누구 손해가 더 커질까? 보면 우리나라가 받는 타격이 훨씬 클 수 있다. 그것은 역으로 무역을 했을 때 작은 나라, 한국 이익이 더 크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설명한 건데요.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 생산 가능 곡선 크기가 다른 거죠. 이건 이제 밖에 있는 것은 세계 전체의 생산 가능 곡선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세계 전체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서 접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접한다는 것은 뭔가는 B국의 가격이 바로 세계 시장 가격이 된다는 것이니까 A국의 이익이 커지고 B국은 이익이 없죠. 여기는 이익이 제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금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을 하게 되면 두 국가의 임금은 어떻게 될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리고 두 나라 중에서 누구 임금이 더 높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은 재화 가격의 노동 생산성을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재화 가격 곱하기 ALX는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이니까 노동 한 단위가 몇 개를 생산할 것인가는 역수라고 그랬죠. 이 단위 노동 투입량의 역수. 그러니까 이건 PX 곱하기 1ALX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노동 생산성이 되겠습니다. 1 곱하기 노동 생산성. 그래서 재화 가격 곱하기 노동 생산성으로 표시가 되겠다. 근데 무역 이후 어느 나라에서나 수출제 가격이 무역 이전에 비해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보시면 ALX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노동 생산성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역 이후에 X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임금도 같이 올라가게 되었다. 임금도 무역 이전보다 올라가게 된다. 자, 표 3일의 숫자 1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역 이후에 두 재화의 교환비가 1이라고 하고 두 재화 가격이 100이라고 하면 A국에서는 X제 단위 노동 투입량이 2개니까 재화 가격이 100이니까 노동 투입량 2배니까 임금은 50원이 되고 B국은 한 개 생산에 노동이 4개가 필요한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100원이야. 그러니까 임금은 25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 더 생산성이 높아요? A국의 생산성은 노동 2개만 넣으면 되고 여기는 4개를 내야 되니까 가격은 같은데 그래서 A국의 임금이 B국의 임금보다 생산성이 2배가 높으니까 임금도 2배가 높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A국의 임금이 B국보다 높은 것은 A국의 노동 생산성이 B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 3일에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예를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가 가져다 놓고 봤는데요. 이 예에서 보면 A국의 노동 생산성이 B국보다 X제에서는 4배가 더 높고 Y제에서도 노동 생산성이 더 높아요. 3분의 4가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A국과 B국 중에서 누구 임금이 높겠어요? 노동 생산성이 더 높은 A국의 임금이 더 높을 것이고 A국의 임금이 몇 배가 더 높을 것이냐 하는 것은 4배하고 3분의 4배 사이에 더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A국과 B국의 임금 비는 두 산업의 노동 생산성 비율의 사이에 있게 된다. A국의 임금은 B국보다 높지만 그 수준이 4분의 3과 4배 사이이고 마찬가지로 B국의 임금은 A국보다 낮지요. 낮지만 노동 생산성이 4분의 1배하고 4분의 3배니까 이 사이에서 임금이 결정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조금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것을 보시면 국제시장에서 상대가격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PW는 PX, PY 스타. 왜 여기는 PX고 여기는 PY 스타입니까? 두 나라가 무역을 하게 되면 리카도 모형에서 우리가 A국은 X제만 수출하고 B국은 Y제만 수출하니까 X제만 수출하는 A국의 가격이 이 국제시장 가격이 되고 Y제는 B국의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이 되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Y제의 가격은 Y제의 임금의 단위 노동 투입량, X제의 가격은 A국의 임금의 단위 노동 투입량. 그래서 이걸 상대 임금 비로 다시 고쳐보면 WW스를 이렇게 고친 거죠. 고치면 그대로 이게 넘어가니까 PW가 되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고쳐보면. 이건 뭡니까? 노동 생산성, 이것도 노동 생산성이에요. A국의 노동 생산성, B국의 노동 생산성. 자, 다시 말해서 두 나라의 임금 비는 A국과 B국의 임금 중 누가 더 높을 것인가?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국제시장 가격과 노동 생산성이 결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국제시장 가격은 뭡니까? 국제시장 가격은 X제의 상대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X제는 누가 수출하는 나라예요? A국이 수출해요. 그래서 X제의 상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X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 임금이 올라가요? A국 임금이 올라가요. 왜요? A국이 X제를 수출하니까. 그리고 A국의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A국의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국의 교육 조건이 개선될수록 자국의 임금 수준이 올라간다. 이건 A국의 수출제 상대 가격이니까 A국 교육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국의 노동 생산성이 높을수록
A국의 노동 생산성이 높을수록 A국 임금이 올라간다. 따라서 교육 조건이 개선되거나 노동 생산성이 높은 국가에서 임금이 높게 된다. 자,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임금 수준이 우리가 다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임금은 왜 중국보다 높을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중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는 미국의 교육 조건이 중국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임금이 더 빨리 올라간다. 반대로 현실 세계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중국의 임금 상승 속도가 미국의 임금 상승 속도보다 더 높아요. 왜 그러면은 중국의 임금 상승 속도가 미국보다 더 높아질까? 두 가지죠, 그것도. 중국의 노동 생산성 상승도가 미국의 노동 생산성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수출하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 가격이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재화 가격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임금 수준이 더 높아진 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